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에 그쳤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같은 기간 35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산그룹이 두타 면세점을 철수하고 면세점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하나그룹이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뗀 이후 국내 대기업 가운데 두 번째 사업권 반납 결정으로 면세점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지난 3분기 일본을 오간 항공기 이용객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국제선 이용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근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을 오늘부터 시범 도입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학생 정기권 4개 노선과 일반인 정기권 6개 노선 등 10개 노선에 도입되는데 가격은 1일권에 비해 평균 36%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두산그룹이 면세점 사업 진출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손을 떼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더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두산그룹이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두산그룹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면세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 2015년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았던 기업 중 하나인데요. 철수 이유에 대해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을 중단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정 영업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입니다. 정확한 폐점 일정은 세관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인데 영업은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두산이 면세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 수는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앞서 지난 8월에는 하나갤러리아 면세점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엄 기자,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땠길래 이 사업 철수 결정까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두타 면세점은 지난 2016년 5월 개장한 뒤 연 매출 7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첫해 477억 원, 이듬해 139억 원의 적자가 쌓여 누적 적자가 600억 원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은 줄고 시내 면세점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특허권 조기 반납이라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두타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4,058억 원으로 전체 그룹 매출액의 2%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86만 명가량 늘면서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안정에 역점을 둔 정부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통계청은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에 약 9,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담배꽁초 줍기, 교통안전 안내와 같은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로 월 평균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처럼 노인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86만 7천 명 늘어난 748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반면 정규직은 3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이 19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50대와 20대 순이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통계를 집계하는 절차가 일부 바뀌면서 그동안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ILO의 국제 종사상 지휘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 요인을 제외해도 비정규직 수는 1년 전보다 적어도 36만 7천 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수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약 173만 원으로 정규직 월급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총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부동산을 3년 이내로 보유하다 팔아치운 이 단타족들이 챙겨온 매매 차익이 23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보유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지난 2013년 11만 8천 건에서 2017년 20만 6천 건으로 74% 늘었습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 2천억 원에서 2017년 6조 7천억 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습니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 9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는데요. 매입한 지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사이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 건에서 2017년 7만 8천 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304% 불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이 단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 9천 건에서 2017년 95만 6천 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 원에서 2017년 61조 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은 3분기 기업 실적 소식입니다. LG이노텍이 3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LG이노텍은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사업 재편을 서둘러 왔는데요. 카메라 모듈 등 이 스마트폰 부품 실적이 좋아 직전 2분기에 비해 실적이 크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먼저 3분기 실적 전해주시죠. 네, LG이노텍은 올 3분기 매출 2조 4,459억 원, 영업이익은 1,8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보다 매출은 60.7%, 또 영업이익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11의 흥행과 사업 효율화에 힘입은 깜짝 실적이 나온 겁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1에 들어간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2분기보다 103% 늘어난 1조 6,8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있는 전장 부품 사업부의 경우 1년 전보다 22%, 또 2분기에 비해서는 11% 증가한 2,934억 원의 매출을 나타냈습니다. 차량용 모터와 센서의 신규 프로젝트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용 카메라 모듈과 전기차용 파워 부품도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오 기자, 향후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영업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가 나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이나 대만 업체에 밀려서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스마트폰용 메인 기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반도체 기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조명용 LED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현대제철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66%나 줄어들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노사 갈등이 불거지며 생산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현대제철 이번 실적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네, 현대제철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6% 줄어든 3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올해 67%나 올랐지만 철강 제품 가격의 인상에 어려움을 겪으며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 임금 단체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으로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며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정 기자,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간다고요. 갈등의 쟁점이 뭡니까? 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3,900여 명은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과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노조 파업 때 회사는 이 공장 가동 중단을 선택을 했었는데 임단협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대제철 노조는 임금 단체 협상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기본급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을 격월해서 매월 지급으로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노사 양측 입장이 강경해 현재로서는 다시 파업과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5G를 넘어 6G 통신 네트워크, 또 4K를 넘어 8K 해상도, 그리고 새로운 폴더블 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29일과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고 세계 개발자들에게 혁신 기술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AI, 5G 네트워크와 서비스, 보안 등 삼성의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소개될 예정입니까? 네, 5G에 이은 다음 세대 기술 6G에 관련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4K 네트워크에서 8K를 즐길 수 있는 AI 스트리밍 기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개인과 기업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 등도 선보일 전망입니다. 네, 또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새로운 폴더블 폰인데 차기 준비 중인 폴더블 폰을 공개할까요? 네, 삼성전자가 내년에 주력할 새 폴더블 폰 라인업의 제품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높습니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자들에게 차기 폴더블 폰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올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 일부를 공개했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삼성전자가 내년 공개를 목표로 두 번째 폴더블 폰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두 번째 폴더블 폰은 갤럭시 폴드보다 저렴하고 더 얇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시술을 받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소비자 불만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15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66건으로 전년보다 65%나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건의 불만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췄는데요. 이에 따른 시술 환자가 한 해 57만여 명으로 44%나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 사유로는 부작용 발생이 84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병원이나 치료 내용 변경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말하는 겁니까?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빠진 빈자리에 인공치근을 심은 뒤 고정 작업을 하는데요. 탈락 현상이 불만사항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입안에 장착된 고정체나 이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잦은 겁니다. 이외에도 염증이나 교합 이상 등의 부작용 피해도 많았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단계별 진료비와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과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졸 취업자 초임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과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 초임이 30% 이상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한국과 일본의 이 대학 졸업생 이 초임 각각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재계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일 양국 간 대졸 초임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나라 간 대졸 초임은 전체 규모에서는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1% 정도 높았습니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절대금액 기준 대기업 대졸 초임은 한국이 3만 6천여 달러, 일본은 2만 7천여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GDP 차이를 감안한 대졸 초임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45%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도 양국 간 초임 격차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양국 간 대졸 초임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대기업 초임은 152.1로 격차가 큰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100대 112.9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경총은 한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또 사업장 규모별 임금 격차 줄이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과도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의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한일 갈등으로 지난 3분기 일본을 오간 항공기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일본 노선 이용객이 정확히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3분기 전체 항공여객 수치를 집계한 결과 일본으로 간 항공여객은 지난해 3분기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항공여객은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를 잇는 항공 노선을 이용한 사람을 집계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외국 사람을 합쳤는데도 수치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9월만 놓고 보면 지난해에는 35만 4천여 명이 일본 노선을 이용했는데 올해는 22만 5천여 명으로 35% 넘게 하락했습니다. 9월 들어 특히 탑승률도 떨어졌는데요. 항공사들이 좌석 자체를 많이 줄였는데도 비행기 탑승률은 오히려 77.1%에서 67.8%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자, 전체 항공 여객 수는 변동이 좀 있었습니까? 네, 3분기 전체 항공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난 3,12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의 최대 실적을 뛰어넘는 분기별 최다 기록인데요. 중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여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먼저 지난 분기에 중국으로 간 여객은 5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류 재활용 영향이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베트남이 22.5%, 필리핀은 35.6%, 대만이 20% 늘어나는 등 아시아 노선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허가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 6년여 만에 증권 관련 소송이 진행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서울고법이 허가해준 이 집단 소송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과거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서울현시 외에 1,253명의 동양회사채 투자자들은 유안타증권, 옛 동양증권이 부도 위험성이 높은 회사채를 투자 권유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투자자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항고했으나 법원은 다시 기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재항고하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유안타증권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유안타증권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법리적인 검토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을 개시한다는 결정일 뿐 투자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법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해준 만큼 유한타증권 입장에서는 제한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만간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S와 DLF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관련 대책이 나온 뒤 결정될 거라고 역시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만간 이 DLF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헌 원장이 오늘 오전에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이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금융위와 조만간 상의를 해서 DLF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하나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일단 대책이 나오면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여기에 이어서 조만간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도 열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상 비율 30% 관련해서는 참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윤 원장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이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고발 여부를 잘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DLF 관련된 은행들 행장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가 검사 방해를 위한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시장에서는 피해액의 70% 이상을 배상할 수 있다라는 공고도 그런 권고가 금감원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요. 지난 21일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런 전망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70%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자 결정을 내린 개인에 대한 배상 비율은 평균 한 30% 정도 수준인데요. 참고로 지난 2014년 있었던 동양그룹 사태 때는 배상 비율이 평균 20% 초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SBS MBC 임종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지급이 결정된 건강보험급여비가 전년보다 9.5% 증가한 7조 6,3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1인당 연평균 급여비도 511만 2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9.8% 늘었습니다. 정부가 치매 연구 개발에 내년부터 9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원인 규명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서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부터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주민등록등본 등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릴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가전제품 사고 10% 환급받고 공기청정기나 냉장고 등 이 가전제품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 며칠만 좀 미뤄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앞으로 이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캐시백을 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즉 으뜸 효율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네.
보시면 환급 대상 품목은 모두 7가지인데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그리고 냉장고입니다. 환급은 개인당 한도가 20만 원인데요. 때문에 한 가구에서 중복해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으뜸 효율 제품을 사면 무조건 환급이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1등급 제품이 해당되지만 에어컨은 일부 2, 3등급 제품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제품별로 효율 등급 라벨에 표시된 적용 기준 시행일에 따라서도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 대부분 지난해부터 기준이 적용된 제품이 환급 대상인데요. 김치냉장고는 2017년부터 적용된 것도 가능하고 제습기는 2016년부터 적용된 제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부에서 마련한 환급 재원은 240억 원 정도인데요. 이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됩니다. 네. 한정된 재원인 만큼 신청이 좀 잇따를 것 같습니다. 환급 절차도 좀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네,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구매한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처 모두 해당되는데요. 이 자료들을 구비한 후에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 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그런데 이 정부가 갑자기 이 제도를 왜 시행하는 겁니까? 네, 고효율 가전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으뜸 효율 제품 구매 비용을 환급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연장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올해는 재원 편성이 240억 원가량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지원금이 올해 안에 소진되지 않으면 다 소진될 때까지 연장은 됩니다. 또 앞으로 이 제도를 매년 시행할 예정인데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매년 할 거예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데요. 내년 상반기 뭐 5월이나 6월 정도에 아마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세탁기와 같은 주요 품목이 빠진 상황이라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어느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지, 그리고 과연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요.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일정 기준을 넘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를 앞으로 심사받아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 투기 과열지구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과 세종 등 31곳입니다. 이 중에서 2개월 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이거나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곳이 대상이 되고요. 최종 지정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예. 다만 국토부가 이달 초에 보완책을 내놓았죠. 기존에 관리처분 신청을 한 곳은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기간 안에 분양을 하면 이제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년 5월부터 분양하면 이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지정 단위가 이 강남구와 같은 자치 단위가 아니라 뭐 대치동, 압구정동 같은 그 동 단위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핀셋 규제라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황 기자, 그렇다면 이 서울의 경우 어느 지역이 과연 이 대상지로 선정될지 지금 위력 대상지가 꼽히고 있나요? 네, 뭐 서울에서라면 당연히 가격 변동폭이 높은 지역일 텐데 이것들이 대부분 한강변에 좀 몰려 있습니다. 강동구를 포함해서 이 강남과 송파, 서초 등 소위 강남사구와 함께 이 정부가 얼마 전에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포와 용산, 그리고 맞닿아 있는 성동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단위로 볼 때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그리고 양천구 목동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황 기자, 상한제에 따른 이 서울 아파트값 영향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국토연구원은요,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1.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보다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인데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값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서 수익성이 줄어든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면서 이 새 아파트 공급이 줄고 그에 따라서 기존 아파트 값만 오히려 덩달아 더 뛰게 될 것이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뼈대는 만들어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상한제의 시장 영향 내년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은행 앱 하나면 오케이. 현재는 은행 계좌마다 그 은행 어플을 사용해야만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체 또한 가능했었습니다. 내일부터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 하나의 은행 앱으로도 이 다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픈뱅킹 서비스가 뭔지, 어떻게 또 이용하면 되는 건지 류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먼저 오픈뱅킹 서비스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그 기존에 폐쇄했던 은행들의 문을 열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A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의 계좌 정보, 계좌 잔액, 이체 내역 등을 금융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B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오픈뱅킹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럼 있을까요? 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시중은행들은 10곳입니다. 이들 은행 고객의 기존 어플에 오픈뱅킹 메뉴가 생기게 되는데요.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들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하면 다른 은행 계좌 조회에서부터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과 송금 정보까지 조회와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기능은 제한돼 있는데요. 당분간 보유 입출금 계좌 등록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직접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 입금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이 되고 전자상거래용 가상계좌는 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요. 금융위는 조만간 은행들 간의 협의를 통해 대면 거래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류 기자. 그런데 일부 직장인들이 배우자 몰래 비상금 용도로 이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런 계좌들이 다 이게 밝혀지는 건가요? 그런 계좌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계좌 조회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를 가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명 비밀 통장인데요. 한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 통장 조회가 가능하면 이 같은 계좌도 다 드러나는 게 아니냐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오픈뱅킹을 하더라도 신청자가 속칭 빗장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오픈뱅킹에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오픈뱅킹이 된다고 해도 스텔스 계좌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비밀 계좌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오픈하지 않길 원하면 보지 않을 수 있다.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기업들이 신생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은행들은 수십 년 동안 구축해놓은 보안 시설이 있어서 우려가 적지만 그렇지 않은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보안 수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다각도로 보안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보험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최대 36.7% 할인. 서울에서 장거리 출퇴근 또 통학을 하는 분들 교통비 부담 만만치 않으셨죠? 고속철도에 이어 이 고속버스에도 요금을 대폭 낮춘 정기권이 오늘부터 시범 도입됐습니다. 김정현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고속버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출시됐는데 어떻게, 어느 지역, 어느 노선에 도입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시범 도입되는 정기권은 모두 6개 노선인데요. 먼저 출퇴근하는 성인들을 위한 일반 정기권은 이 서울에서 천안과 아산, 평택, 여주, 이천 등을 연결하는 노선과 이 대전에서 천안을 잇는 노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일반 정기권은 오늘부터 구입이 가능한데요. 다음 달 20일부터는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정기권도 출시됩니다. 서울에서 천안, 아산, 평택을 연결하는 노선과 대전과 천안을 연결하는 노선 모두 4개 노선에 도입됩니다.
이 시범 운영은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된 뒤에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추후 정식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 정기권의 이 가장 큰 메리트죠. 가격 할인폭, 그리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가격은 1일권을 이용하는 것보다 평균 36%를 아낄 수 있는데요. 새로 도입된 고속버스 정기권은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쓸 수 있는 30일짜리 이용권입니다. 목적지까지 하루에 한 번 왕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정기권 구입은 고속버스 통합 예매 사이트인 코버스와 이 고속버스 티머니 앱을 통해서 오늘부터 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고속버스에 정기권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까지 고속철도는 1일권보다 60%가량 저렴한 정기권이 있었는데 버스에는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김 기자, 주요 이 구간별로 실제 요금이 얼마나 좀 떨어지는지 집계되는 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에서 천안 구간의 경우 이 30일 정기권이 23만 5,800원인데요. 하루 요금으로 따지면 7,860원인데 이 1일권을 끊었을 때보다 36.3%가 저렴합니다. 예. 이 나머지 구간도 하루 단위로 끊으면 10,000원을 넘는 요금이 정기권을 끊으면 36%가 넘게 할인됩니다. 이 서울 천안 노선은 다른 노선과 다르게 이 우등버스도 정기권을 끊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17만 원 정도가 할인돼서 이 일반 버스로 1일 이용권을 끊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 학생 정기권도 마찬가지로 1일권보다 평균 36%가량이 할인돼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정기권을 끊어놓고 한 달, 이 30일 정도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요. 예. 이미 사용을 했다면 남은 사용 일수의 요금에서 5%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20일 이상 사용했다면 환불이 안 되니까 이 점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이슈입니다. 안심 전환대출 심사 대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안심 전환대출 대표적인 이 특징이죠. 신청자 폭주로 심사가 늦어지면서 금리 갈아타기가 지연될 것으로 요즘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이 또한 이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사실상 신규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광윤 기자와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네. 1%대 고정금리 안심 전환대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늦어도 연내에는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9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결과 총 7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신청이 몰렸는데요. 당초 공급 한도인 20조 원의 3.7배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63만 5천여 건에 달하는 신청 때문에 업무량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출을 지금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승인이 좀 빨리 안 나니까 상당히 좀 초조할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할지 좀 이게 집계가 파악이 좀 된 게 있나요? 네, 금융당국은 연내 대환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물량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자영업자 등 심사가 까다로운 이들의 비중이 예상보다 높아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안심전환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에서 11월이면 대환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지난달 30일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10월에서 12월 사이로 미룬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마저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부 신청자들은 자격 요건이 돼도 연내 1%대 금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 기자, 이런 와중에 적격 대출도 지금 중단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 5대 시중은행 모두 적격 대출을 판매 중지한 상태인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농협은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소진에 일찌감치 마감했습니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에서 30년 사이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데요. 판매는 은행이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매입해주는 정책 모기지론입니다. 주금공이 주요 은행마다 배정한 4분기 한도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간 셈인데요. 은행권에선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 안 된 사람들이 몰리면서 유달리 빨리 소진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금공 측은 올해 안에 적격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미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상해 최저 연 2.2%에서 최고 2.5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6번째 이슈입니다. 최태원의 행복 경영. 최태원 SK 회장이 직원들과의 저녁 자리를 직접 제안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LG화학과의 소송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혔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 산업부 김현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최태원 회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최 회장은 어제 저녁 직원 141명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어 직접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신년회에서 임직원들을 100번 이상 만나 소통하겠다고도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모임의 소감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만나면 저 스스로 더 행복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영 화두, 현안에 대한 입장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왔습니까? 네, 최 회장은 자신의 행복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해지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복이 커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몰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 구성원 전체가 행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행사 뒤 LG화학 관련 언급도 있었다던데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네, 저녁 식사 뒤 기자들이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최 회장은 노코멘트라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LG화학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 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LG화학이 과거 체결했던 합의를 깨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 소송을 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LG화학의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2차 전지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SK텔레콤과 카카오의 지분 교환 소식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카카오의 지분 교환에 대해선 누구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ICT 서밋 개회사에서도 뉴 ICT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SK와 외부 파트너들이 공유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협력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비스 론칭 때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간 합법과 이 불법 사이 줄타기가 이어져오다 검찰이 불법 운행이라는 결론을 어제 지었는데요. 관련 쟁점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타다가 검찰에 좀 고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먼저 어제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검찰 고발은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형사오부가 서울중앙지검 형사오부가 타다를 운영하는 이제 VCNC, 그것도 모회사 함께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VCNC 대표 박재욱 대표하고 이제 소카 이재용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건데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했다 지금 판단한 거죠. 일단은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타다가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11인승 승합차에다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다. 좀 택시 같은 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면허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면서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외 조항에 지금 이제 본질적으로 이것은 여객 운송 사업인데 이것을 렌트카 사업을 산업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운송사업법 운수사업법 34조도 위반했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타다 운행이 그런데 바로 중지되는 건 아니죠? 이제 국토부가 이제 만약에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사업을 이제 중지하도록 하면은 예. 좀 이제 운행할 수 없는데 현재 국토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부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타다의 서비스가 현재까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저 유권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사업 중지를 명령하지는 않겠다. 이래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운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중지되는 건 아니라는 이 소식을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예상대로 타다 측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게 하필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 이 AI 분야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밝히기도 했던 날이라 좀 공교롭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재용 대표 SNS에 관련 기사를 싣고 입장을 좀 내놨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AI 분야 여러 가지 규제벽을 허물어서 예. 우리나라가 우리 공지능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예.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토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유권 해석이 있었고 예. 또 경찰 수사도 무혐의 처분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실에서 만약 이 법을 위반한 건지 아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검찰이 기소한 것은 결국 이 많은 기술 발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현행법만 그대로 고집해 적용하겠다 예. 이런 부분이니까 이 타다 서비스에서 굉장히 AI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것이다. 결국 구제법을 허물겠다는 대통령 말도 지금 결국 공수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 제도와 이 사법적인 제도 모두가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재차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하는 부분 여전히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좀 법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또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는 예. 렌트카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건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다 서비스가 결국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야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네.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걸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예. 11인승과 11인승 내지 15인승 이 승합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는 렌트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인승 지금 승합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예. 이런 얘기인 거고요. 좀 타다 측과 또 불합법이라는 측에서는 네. 불법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사실상의 택시 영업이다. 이것은 예. 운전기사가 안설되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가 아예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네. 노선 운행처럼 택시 운행처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다른 이것이 불법이라고 보는 측에서도 예. 혹시라도 이제 법원에 다른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예. 타다 차량을 일반 이용자가 호출을 하면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해갖고 타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자동차 대여 계약, 예. 즉 렌트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어떻게 볼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의 택시 영업이 아니고 실질상으로 렌트다 이것은. 네. 이런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신기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 법원의 이 법리적 쟁점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이 불법과 합법의 여부가 좀 갈릴 것 같다는 관측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타다가. 공유경제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많아진 그런 부분인데요. 질문이 좀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끝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이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도 물론 내놓고 있지만 대타협까지는 아니더라도 택시와 타다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인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런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은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길거리 나가보면 퍼스널 모빌리티라 갖고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청년들. 그거 지금 불법인가 아닌가 이거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더구나 외국에서 지금 자율주행 택시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되 기존 택시 업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계들 피해보는 것들을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제하고 법으로 뭐 기소하고 처벌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기술 발전은 인정하되 모빌리티 사업의 기술 발전 인정하되 택시 업계라든지 이런
결국 뒤처지는 사업들, 예. 결국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복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하는 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택시업계도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는 IT 기술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택시업계에 적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기술 발전 혁신 사업을 택시업계에 이제 접목하는 그런 혁신을 또 택시업계에서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공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해법이 기대된다는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